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R과 RStudio 설치를 지난 시간에 끝냈으니까 실제 스크립팅을 통해서 R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명 자체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R을 주로 이제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변환하고 특정한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에 대한 도구로서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R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타입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타입들 중에서 첫 시간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벡터가 어떻게 R에서 다뤄지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하기 전에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배포된 03_1_vector.r이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해당하는 파일을 이제 한번 같이 보면요.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에 존재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세 번째 폴더에 있고요. 여기 보시는 03_1_vector라고 되어 있는 R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파일을 이제 뭐 R 스튜디오를 먼저 열어서 불러오던지, 아니면 이 파일 자체를 더블 클릭을 해서 해당하는 그 프로그램을 연결을 R 스튜디오로 시키던지 해가지고 불러와 보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미 스크립팅이 되어 있는 파일이 왼쪽 위에 에디터 화면에 등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등장한 에디터 화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 줄씩 실행을 시켜 볼 텐데요.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R은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주석입니다. 앞에 R에서의 주석은 샵 표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주석은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명령어로 인식을 하지 않고 이 스크립트를 읽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약간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학기니까 고수일수록 사실은 이 스크립트를 어떤 언어가 됐던지 간에 스크립트를 굉장히 심플하게 짜고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잘 달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달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주석을 자세하게 달아 놓으세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코드를 다음번에 볼 때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콘솔 창으로 커서를 옮겨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걸 다시 한번 껐다가 켜 볼게요. 해당하는 거를 끈 다음에 요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몇 가지 R에 대한 설명문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대고 명령어는 Ctrl+L입니다. 콘솔 창에다가 Ctrl+L을 치면 해당하는 콘솔 창이 전부 다 지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콘솔 창에다가 나중에 어떤 이제 함수들에 대해서 내가 이 함수의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를 먼저 치고, 예를 들어서 평균을 만드는 민이라는 함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걸 해볼게요. 이걸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오른쪽 하단에 민이라는 함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 다큐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특히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그젬플들을 보면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각각의 함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좀 돌아와서 몇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우선 R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타입이라고 함은 데이터가 얼마만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결국은 그 형태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디멘전이라고 불리우는 차원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가장 단순한 거는 숫자 하나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스칼라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숫자가 1차원으로 나열된 것이 벡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벡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매트릭스는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죠. 그래서 세로에 해당하는 행과 가로에 해당하는 열을 가지고 있을 때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매트릭스가 이제 겹쳐지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에다가 여기에다가 depth까지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를 width라고 하고요, 여기를 height라고 하고 여기를 depth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3차원이 되면 이제 tensor 또는 이거를 뭐 어떤 경우에는 array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요새는 tensor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tensor를 또 추가적인 차원으로 쌓으면 4D tensor, 5D tensor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점점 이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텐서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데이터가 텐서 형태로 저장되느냐,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 보는 것은 사진입니다. 하나의 사진의 일정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네모칸 하나에, 특정한 네모칸을 보면 같은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픽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픽셀 안에는 자세히 보시면 어떠한 네모칸도 같은 형태의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컴퓨터가 이미지를 표현하는 이미지 표현의 최소 단위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눈이냐면 결국은 제 사진이고요, 제 눈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요 파트를 확대를 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확장을 시켜보면 각각의 네모칸 하나하나가 픽셀이라고 표현되는 하나의 칸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 칸의 색상을 정의하는 게 소위 말하는 RGB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0부터 255 사이에 어떤 하나의 숫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는 어떻게 이 이미지를 인식을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자체를 3차원의 텐서로 인식을 합니다. 가로 픽셀 길이만큼이 있고요, 세로 픽셀 길이만큼이 있고, 거기에 R 채널의 값, G 채널의 값, B 채널의 값을 갖게 되겠죠. 제 사진을 보면 가로의 픽셀 길이가 1685개고요, 세로의 픽셀 길이는 2247개이면서 각각의 특정 위치에 해당하는 이 값은 R 채널의 값과 G 채널의 값과 B 채널의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685 곱하기 2247 곱하기 3차원의 텐서가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여기 보면 얘는 0부터 225를 0부터 1 사이에 실수값으로 변환을 했는데, 0.2784, 0.2980, 0.3215라는 값이 여기서 보면 가장 위에 가장 왼쪽에 해당하는 하나의 픽셀이 결국은 R 채널이 0.2783이고요, G 채널이 0.2980, 그 다음에 B 채널이 0.3215 정도 되는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픽셀들이 이런 값들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데이터는 타입 자체가, 형태 자체가 이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요 데이터는 이제 매트릭스 형태의 데이터인데, 매트릭스 형태의 데이터 안에서 변수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데이터 형태는 각각의 행이 관측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observation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record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instance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Y축에 해당하는 이 세로 컬럼에 해당하는 것을 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변수는 영어로 표현하면 variable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는 attribute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feature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변수들이 지금 보면 year, January, February, March 해가지고 막 여러 그 월들에 대한 값들을 보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전부 숫자예요. 숫자로 형태가 같습니다. 형태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변수가 동질적이다 라고 해서 homogeneous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거는 이제 R에서 표현을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 데이터 처리 형태인데, 지금 보면
name이라는 컬럼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는 이제 string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넘버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포지션에는 어떤 그 키워드 또는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수들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가졌을 때 이 데이터를 죄송합니다. 호모지니어스가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라고 부르는데 G-E-N-E-O-U-S 그래서 이질적인 변수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근데 R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따져보자면 이런 형태의 질문 두 가지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모든 그 값들이 변수들이 호모지니어스한 형태이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또는 그 상황에서 하나 이상의 관측치가 있느냐 또는 관측치가 단 하나만 있느냐에 따라서 또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가 호모지니어스하고 레코드의 수가 하나만 있을 때 이것을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호모지니어스한 값들이 두 개 이상의 레코드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매트릭스 또는 어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헤테로지니어스한 값들이 레코드가 하나가 있을 때 리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헤테로지니어스한 값들이 여러 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을 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R이 물론 이제 요새는 이제 파이썬도 이러한 형태를 다룰 수 있지만 기존의 뭐 세스라든지 매틀랩과 같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언어들이 다루지 못했던 헤테로지니어스한 변수들을 하나의 테이블에 담아서 분석이 가능했던 데이터 프레임이 R을 통계 분석 또는 데이터 분석, 다별량, 헤테로지니어스 2종의 다별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툴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데이터 포맷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데이터의 형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벡터라는 것은 호모지니어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항목에 있는 벡터들은 전부 같은 형태여야 됩니다. 자, 하나씩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벡터 자체는 이제 벡터 자체가 호모지니어스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 스크립트로 이제 돌아가 보면 첫 번째 라인 한번 볼게요. 우리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에다가 value를 assign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라인을 보시면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이 왼쪽으로 보이는 화살표가 어떤 값을 넣겠다라는 것이고 이 C라는 함수가 뭐 concat 또는 combine이라고 표현을 해서 소괄호를 쓴 다음에 1, 2, 3을 쓰게 되면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는 방식은 각각의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라인에 커서를 대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엔터 또는 맥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해당하는 파트가 여기 보는 것처럼 콘솔 창에서 실행이 되고 A라는 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A라는 변수에 1, 2, 3이라는 숫자 값을 갖는 A라는 벡터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섯 번째 라인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B라는 벡터에다가는 어떤 값들을 집어넣냐면 1이라는 숫자와 A라는 문자열과 0.5라는 숫자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 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A는 여기 보면은 세 글자의 약어가 NUM으로 되어 있죠. 이건 넘버라는 뜻이거든요. 해당하는 변수 값들이 전부 넘버로 들어갔어요. B는 보면 CHR이라는 거는 캐릭터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나는 숫자 1과 문자 캐릭터 A와 숫자 0.5를 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B라는 곳에 들어가는 B라는 그 변수에 들어가는 값은 1A 0.5가 전부 문자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콘솔 창에다가 이렇게 쳐보세요. 이게 지금 문법은 지금은 몰라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A1 근데 대괄호입니다. A 대괄호 치고 1 더하기
B 대괄호 치고 A 대괄호 치고 3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A라는 그 벡터에 있는 첫 번째 엘리멘트와 A라는 벡터의 세 번째 엘리멘트를 더하겠다는 뜻인데, 이걸 더해보면 더해져요. 1 더하기 3은 4가 되겠죠. 똑같은 방식을 B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B의 첫 번째 엘리멘트와 B의 세 번째 엘리멘트를 한번 더해 볼게요. 이러면 에러가 뜹니다. 이항연산자에 수치가 아닌 인수가 들어갔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나는 1의 값을 집어넣는데, B의 첫 번째 항목에 1의 값을 집어넣는데 두 번째 항목이 A라는 문자열 캐릭터였기 때문에, 캐릭터가, 쉽게 말해서 캐릭터가 숫자보다 힘이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와 0.5라는 숫자가 우리가 봤을 때는 숫자로 들어간 것 같지만 R은 이것을 문자열로 취급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벡터는 항상 같은 형태, 호모지니어스한 값을 또는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벡터의 형태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8번째 라인에 모드 A라는 부분을 컨트롤 엔터를 통해서 실행을 시키면 뉴메릭이라고 나오죠. 형태 A라는 벡터는 숫자 형태의 벡터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9번째 라인을 치면 모드 B는 캐릭터라고 나올 겁니다. 말 그대로 문자열 변수라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먼저 유념해야 될 사항, 첫 번째, 벡터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면 벡터는 항상 호모지니어스한 값을 갖는다. 여기서 벡터는 호모지니어스한 값을 갖게 된다. 각각의 엘리멘트들은 모두 같은 형태의 변수형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벡터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인덱스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에 접근하기 위한 기호는 무슨 기호이냐면요, 대괄호입니다. 이게 항상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R에서는 소괄호가 표현하는 방식과 중괄호가 표현하는 방식과 대괄호가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선은 대괄호부터 이해해 주세요. 대괄호는 데이터 형태의 인덱싱을 하는데 사용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인덱스는 반드시 R은 1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C나 자바나 파이썬은 0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되게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는, 사람의 인지적으로는 0보다는 1이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R은 첫 번째 인덱스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1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인덱싱을 해볼게요. 콘솔 창을 컨트롤 L 또는 커맨드 L을 통해서 지우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2번째 라인을 보면요, A 하고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지금 숫자가 1, 2, 3이니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A에다가는 첫 번째 항목에다 10을 넣고요, 두 번째 항목에 20을 넣고 세 번째 항목에 30을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면, 여기 보면 A라는 벡터에 10, 20, 30의 3차원 3개의 값들이 저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12번째 라인으로 와가지고요, 이 대괄호 인덱스가 뭐냐면, 12번째 라인의 의미는 A라는 벡터에서의 첫 번째 항목만 반환해 주세요, 또는 결과값으로 내어주세요, 또는 선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보는 것처럼 A의 첫 번째 항은 10이었기 때문에 10만 리턴이 되죠. 그러면 두 가지의 또 다른 이제 그 인덱싱을 하는 방식을 보여드릴 텐데, 콜론이 되어 있죠. 여기 땡땡, 세미콜론 말고 콜론은 앞서 있는 자연수부터 뒤의 자연수까지를 1단위로 증가시켜 가면서 다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3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면은 A는 2:3, A의 두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라는 뜻이고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바꿔볼게요. 1부터 3으로 바꾸면 A는 1:4, A의 1행부터 첫 번째 항목부터 세 번째 항목까지를 다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속한 항목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C라는 이 값은 뒤에 필요한 인덱스를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괄호를 씁니다. 함수의 인자로서는 소괄호를 쓰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는 지금 나중에 알아도 돼요.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4번째 라인을 보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항목 A라는 벡터의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항목을 반환하라고 했으니 엔터를 쳐서 실행을 시켜보면 컨트롤 엔터를 쳐서 실행을 시켜보면 20과 30이 반환이 될 겁니다. 이걸 한번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C하고 1,3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이 선택이 되죠. 자, 13번째 라인, 지금 현재 화면에 강의 화면에 보이는 13번째 라인과 14번째 라인의 차이는 콜론을 사용했을 때는 콜론의 왼쪽 숫자부터 콜론의 오른쪽 숫자까지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인덱싱을 다 해가는 반면에 C라는 이 함수를 쓰게 되면 명시적으로 지정한 숫자, 즉 1과 3에 대한 항목만을 반환을 하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벡터는 각각의 항목들이 컨트롤 L을 통해서 콘솔 창을 지우고요. 항목들이 이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A에 대해서 이 names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이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널 값이 나오죠. 널이라는 값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널 값 자체는 이 들어가 있다는 뜻은 현재는 A라는 벡터는 각각의 컬럼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18번째 라인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정을 해줬냐면 A라는 벡터의 컬럼 이름에다가 내가 첫 번째 항목은 first, 두 번째 항목은 second, 세 번째 컬럼은 third라는 이 이름을 지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콘솔 창에다가 A를 한번 더 쳐보시면 아까는 그냥 A가 10, 20, 30만 나타났었는데 그게 아니라 10에 해당하는 첫 번째 항목의 이름은 first이고 값은 10이 들어간 것이고요. 두 번째 항목의 이름은 second이고 값은 20이 들어갔고요. 세 번째 항목의 이름은 third이면서 값이 30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각각의 값들을 이제 가지고 올 때 콜을 할 때 인덱스로 콜을 해도 되고요. 또는 그 객체의 그 항목의 이름으로 콜을 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번째 라인을 보면 이거는 A라는 벡터의 첫 번째 항목을 리턴해라. 그러면 10이 리턴이 되는데 22번째 라인을 보면 A라는 벡터의 first라는 이름을 가진 항목을 리턴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결과는 같지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항목의 이름이 first였으니까요. 그럼 여기를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THIRD 해서 third로 바꿔보면 이거를 컨트롤 엔터를 쳐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세 번째 항목인 30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벡터라는 게 어떤 것이고 벡터가 이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몇 가지 벡터에 관련된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11페이지를 보면 벡터를 처음에 초기화를 할 때 첫 번째 항목인 do not have to initiat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되게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C라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나 벡터를 사용을 할 때는 먼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선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int C 그리고 C는 4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첫 번째가 선언이에요. C라는 이름을 가지는 어떤 객체를 내가 만들겠다. 그런데 그 객체는 인티저, 정수형이다. 먼저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C에다가 4의 값을 집어넣는 건데 R에서는 그냥 C를 만들고 왼쪽 화살표하고 4 하면은 이게 요렇게 선언 후에 값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이면서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벡터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벡터 자체는 처음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이즈가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엘리멘트가 더해지거나 또는 빼진다라고 보일지라도 컴퓨터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같은 이름을 갖는
벡터들을 새로이 다시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실습을 좀 같이 또 해볼게요. 콘솔 창을 처음이라서 지금 계속 명령어 일부러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L을 타이핑을 해서 콘솔 창을 지우고요. 라인 기준으로 25번째 라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라인을 컨트롤 엔터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C라는 벡터에 1, 2, 3, 4라는 4개의 숫자가 들어가요. 26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 X를 프린트하라 그랬으니까 1, 2, 3, 4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값을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27번째 라인을 보면 X에다가 지금 보면 숫자 3개를 이어 컨캐터라는 뜻인데, 컨캐터네이션 하라는 뜻인데 뭐냐면 우선 X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항목까지를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X 변수의 X 벡터의 네 번째 항목을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잘 봐주세요. 여기에 있는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창의 X는 넘버 형태면서 1, 2, 3, 4가 들어갔습니다. 27번째 라인을 실행시키는 순간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넘버인데 1부터 4까지가 아닌 1부터 5까지 5개의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서 1, 2, 3, 14라는 항목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7번째 라인을 다시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보는 것처럼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항목과 세 번째까지를 쓰고 세 번째와 네 번째 항목 사이에 10이라는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4를 넣도록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벡터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가 length라는 함수가 있는데 29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 이 length는 항목의 개수가 5개가 되었기 때문에 5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벡터의 특정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는데 그게 원래 메모리 공간에 있었던 변수가 벡터가 아니라 새로이 생성되는 변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벡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특징적인 성질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벡터는 이 컬럼 first 벡터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벡터를 다른 형태로 변환을 할 때는 컬럼이 먼저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숫자를 1부터 6까지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벡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3 곱하기 2의 행렬로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해볼게요. 자,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이렇게 두 개의 매트릭스에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두 개의 매트릭스에 채웠을 때 1부터 6을 채우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겠지요. 어떻게 채우냐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컬럼부터 먼저 채우는 방식이 있겠고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로우부터 먼저 채우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는 것처럼 컬럼부터 먼저 채웁니다. 그래서 1, 2, 3, 4, 5, 6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숫자를 이제 더하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컬럼부터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31번째 라인을 한번 같이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x는 1, 2, 3, 4, 5, 6이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1, 2라는 벡터를 이제 더하게 되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걸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1, 2, 3, 4, 5, 6에다가 여기에다가 숫자 1, 2를 더해야 돼요. 숫자 1, 2를 더하게 되면 여기다가 1과 2를 더하게 되면 컬럼 와이즈로 1, 2를 더하면 1에서 1 더하면 2고 4에서 2 더하면 6이니까 2, 6, 3, 7, 그 다음에 4, 8이라는 대안이 있을 수가 있고 컬럼으로 이렇게 더하게 되면 1에다 1 더하면 2, 2에다 2 더하면 4, 3에다 1 더하면 역시 4,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4에다가 2를 더하면 6, 5에다가 1 더하면 6, 6에다가 2 더하면 8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후자처럼 컬럼 와이즈로 1, 2, 1, 2, 1,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해진다라는 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벡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헷갈리게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벡터는 R에서는 기본적으로 엘리멘트 와이즈로 연산이 수행이 됩니다. 엘리멘트 와이즈로 연산이 수행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다시 한번 코드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요. x에다가는 1, 2, 3이라는 값을 넣고요. y에다가는 10, 20, 30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하에서 x랑 y를 더하면 우리는 11, 22, 33 1과 10을 더해서 10이 나오고 2와 20을 더해서 22가 나오고 3과 30을 더해서 33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우리 벡터 연산할 때 벡터 곱하기를 하면 사실은 x 벡터 곱하기 y 벡터를 하게 되면 1, 2, 3이 얘네들이 1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20 더하기 3 곱하기 30 해가지고 스칼라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39번째 곱하기는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보면 1 곱하기 10 해서 10 나오고 2 곱하기 20 해서 40 나오고 3 곱하기 30 해서 90이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엘리멘트 와이즈고요. 퍼센트는 뭐냐면 x를 y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입니다. 1은 10으로 나눴을 때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죠. 2를 20으로 나누면 역시 몫이 0이고 나머지가 2입니다. 3을 30으로 나누어도 몫은 0이고 나머지가 3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위쪽 앞 페이지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연산에 대한 오퍼레이션들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인덱싱 부분을 같이 한번 가보면요. 여기 y라는 벡터에다가 11, 10, 20, 30, 40, 50이라는 값을 이제 집어넣었는데 그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43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컨캐터네이션을 했기 때문에 y의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10하고 30을 선택하겠다는 얘기고요. 콜론은 이 콜론 앞에 있는 것부터 뒤에 있는 것까지의 자연수를 하나씩 증가시켜가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44번째 라인은 20과 30을 선택하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또는 아예 인덱싱이 필요한 변수를, 인덱스에 해당하는 변수를 새로이 생성을 해서 그 변수를 통해서 인덱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y에 v라는 이 해당하는 내용들에다가 보면 2와 3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v는 여기다가 콘솔 창에다 한번 쳐볼게요. v를 쳐보면 숫자가 2와 3입니다. 그러면 y라는 벡터에다가 v라는 값을 인덱싱을 해라 라고 하면 v가 2와 3이었기 때문에 20과 30이 리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인덱스가 중복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면 C 해서 인덱스가 1, 2, 1, 3에서 1이 두 번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y의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다시 첫 번째 항목,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을 리턴해라. 그럼 보는 것처럼 10, 20, 10, 30이 리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그 기능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네거티브 인덱스는 걔만 빼고 나머지 다입니다. 그러니까 y에다가 50번째 라인을 보면 마이너스 5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10, 20, 30, 40, 50이었는데 다섯 번째 인덱스 빼고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이거 한 번 더 써먹을 때가 있을 텐데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행만 빼고 싶다, 근데 마지막 행이 몇 번째 행인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는 51번째 라인과 같이 진행을 하면 그 스크립팅을 짜면 y라는 벡터의 길이를, 항의 개수를 먼저 연산을 하고 그 항의 개수에 해당하는 위치만 빼고 나머지 다니까 마지막 거 빼고 나머지 다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벡터를 단순하게 쉽게 이제 그 생성하는 몇 가지의 인덱싱을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콜론 오퍼레이터는 1부터 앞서 있는 숫자부터 뒤서 있는 숫자까지를 1씩 증가시켜 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실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콜론 앞에 있는 숫자가 콜론 뒤에 있는 숫자보다 작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53번째 라인은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x를
콘솔창에다 타이핑을 해보면 1, 2, 3, 4, 5가 인덱싱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콜론 앞에 왼쪽에 있는 숫자가 콜론 오른쪽에 있는 숫자보다 크잖아요. 54번째 라인처럼 보이면 숫자를 하나씩 감소시켜 가면서 해당하는 숫자까지를 생성을 합니다. 54번째 라인 실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 해당하는 y 값은 보는 것처럼 5, 4, 3, 2, 1로 변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여기서 괄호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55번째 라인은 우선 z에다가 10의 값을 넣었어요. 56번째하고 57번째를 보면 괄호가 z-1에 씌워져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인데, 괄호가 씌워져 있지 않으면 이 더하기 빼기와 같은 연산자보다는 콜론이 더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부터 56번째는 제가 지금 블락 지정을 한 이 부분이 먼저 실행이 돼요. 1부터 10까지를 먼저 생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일식을 다 빼줘요. 벡터를. 그러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는 1, 2, 3, 4, 5, 6, 7, 8, 9, 10이었는데 거기에서 숫자 1씩을 빼주니까 0, 1, 2, 3, 4, 5, 6, 7, 8, 9로 변환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57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괄호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괄호에 해당하는 파트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z-1인 9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콘솔 창에 보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9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누군가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꼭 1씩 증가시키는 거 말고 조금 더 듬성듬성 2씩 증가시켜 가거나 3씩 감소시켜 가거나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seq, sequence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보면 항을 3개를 가져요. from부터 to,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인자가 3개인데 59번째 라인을 보면 from 12 한 다음에 to 30까지 되어 있죠. 그럼 12에서부터 30까지 숫자를 생성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by 한 다음에 이게 몇 칸씩 띄울 거냐? 3칸씩 띄워서 생성해라. 실행을 해보면 12, 15, 18, 21, 24, 27, 30 이렇게 생성이 되죠. 반면에 6번을 한번 볼게요. 60번 라인을 보겠습니다. 12부터 시작을 해서 30까지 실행을 시키는 데 있어서 4씩 증가시켜가면서 숫자를 증가시키면 사실 30은 정확하게 안 닿거든요. 아래 보시는 결과물처럼 12가 먼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16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20이 생성이 되고 24가 생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28이 생성이 되는데 30을 넘지 않는 숫자까지 생성을 한 다음에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유연성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상황인 거죠. 61번째 라인을 보면 꼭 그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소수점 이하 숫자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by 대신에 length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등간격으로 1.1부터 시작해서 2에서 끝나는데 등간격으로 숫자 10개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실행을 해보면 1.1부터 2.0까지 0.1 단위로 숫자 10개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시퀀스라는 그 명령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벡터의 연산 방법론이고요. 비슷하게 repeat는 이제 repeat의 약자인데 repeat 함수를 통해서도 벡터들을 생성을 해낼 수가 있어요. 63번째 라인을 보면 실행 먼저 해볼게요. repeat하고 10을 5번 생성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숫자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벡터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64번째 라인을 보면 10, 20, 30을 3번 만들어라 라고 하면 10, 20, 30, 10, 20, 30, 10, 20, 30 해서 9차원의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65번째 라인도 비슷하게 이제 만드는 방식인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10, 20, 30이라는 벡터를 각각 3번씩 먼저 쓰고, 그러니까 10, 20, 30이 아니라, 그러니까 10, 20, 30, 10, 20, 30, 10, 20, 30이 아니라 10, 10, 10, 20, 20, 20, 30, 30, 30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는
뒤에 명령어에다가 옵션에다가 인자에다가 each라는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항을 3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3번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을 3번 반복을 해서 9차원의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조건을 걸어서 컨디션을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x라는 변수에다가 1부터 10까지의 값을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콘솔 창에다가 x를 타이핑을 해서 보면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뜬금없이 이 x가 8보다 크다라는 기호, 컴퓨터 프로그래밍 처음 하는 학생들은 자, 이 파트는 뭐냐면요, 선언문이 아니라 사실은 의문문입니다. x가 8보다 크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x가 8보다 크다고 명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랬을 때 x는 사실 벡터잖아요. 그러면 벡터 안에 있는 하나의 엘리멘트 단위로, 각각의 요소 단위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실행을 해보면 x는 8보다 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false가 8번 나오고 마지막에 true가 2번 나와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x는 첫 번째 항목이 1이었잖아요. 1은 8보다 크냐? 아니다. false. 2는 8보다 크냐? 아니다. false. 해서 쭉 가서 8까지. 8은 8보다 크냐? false죠. 나머지 9하고 10은 8보다 크기 때문에 true 해서 로지컬 밸류가 나오는 게 바로 이 결과물입니다. 이거를 하나의 결과물로 합치기 위해서 보면 몇 가지, 이제 3가지의 함수가 적용이 되는데, n이라는 거는 결과물, 여러 개의 결과물 중에서 단 하나라도 true이면 true를 반환해요. x는 8보다 큰 게 하나라도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70번째 라인은 당연히 true죠. 9하고 10은 8보다 크니까요. 71번째 라인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x가 20보다 크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false입니다. 왜냐면 1부터 10까지는 전부 20보다 작기 때문에. 반면에 all은 모든 항목이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true를 반환하고요.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72번째 결과물은 false입니다. 왜냐하면 x가 8보다 크니 물어봤을 때 8개가 false고 단 2개만 true이기 때문에. 반면에 73번째 라인을 통해서 x는 0보다 크니 물어봤을 때 얘는 true죠. 왜냐하면 1부터 10까지 모든 자연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컨디션에 해당하는 부분,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벡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핸들링을 하다 보면 해당하는 데이터에서 값이 없거나 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이거는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R에서 NA라고 표시된 값과 null이라고 표시된 값이 있을 텐데, NA는 뭔가 숨겨져 있는 값이에요. 나한테 정확하게 제시해 주진 않지만 거기에 어떤 숫자가 있긴 있는 거다. 그래서 not available의 약자입니다. 반면에 null 값은 그냥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값이 없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차이를 나타내냐면, 자, 75번째 라인은 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인데 1, 2 not available 4, 5가 되어 있고요. y는 1, 2 null 4, 5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x와 y를 콘솔 창에다가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na는 그대로 na라는 값은 아니지만 해당하는 객체 자체로 세 번째 항목의 자리를 차지하는 반면에 null 값은 세 번째 항목을 차지하지 않고 그냥 y는 4차원의 벡터가 돼버립니다. null은 그냥 없는 값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발현이 되느냐면, 74번째 라인은 x 벡터의 평균을 찾고 싶은데 평균 값이 뭐냐면 na라는 게 어떤 숫자이긴 한데 내가 모르니까 해당하는 값 때문에 평균 값도 na가 나와요. 반면에 81번째 라인은 1, 2 null 4, 5인데 null 값은 그냥 없는 값 취급해버리면 1, 2, 4, 5의 평균 값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not available이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존재할 때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not available을 제외하고 계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79번째 라인처럼 na.rm은 true라는 옵션, 그러니까 na를 rm을 remove거든요. remove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9번째 라인 실행을 하면 똑같이 3이라는 값으로 이제 3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마지막으로 4개의 라인만 한번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우선 우리는 필터링 벡터에서 특정한 조건에 맞는 함수 그 값들을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x라는 값은 10, 20, na 40, 50인데요. 콘솔 창에다가 x를 다시 한번 쳐보면 이렇게 5개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84번째는 뭐냐면 x가 20보다 더 큰 항목들에 해당하는 인덱스들을 찾아서 그 인덱스들의 값을 반환하라는 뜻입니다. 이거 하나씩 볼게요. 가운데 있는 것만 한번 찾아보세요. 컨트롤 C를 해보면 요 파트만 이제 콘솔장에다 쳐보면 false, false, na, true, true입니다. not available은 아예 조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84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 x가 20보다 더 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앞에 2개 항목은 false, false였기 때문에 반환이 되지 않고 na는 반환이 그대로 되고요. 40과 50은 조건에 대한 true였기 때문에 반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 크다 작다에 대한 인덱스를, 그러니까 조건문을 바로 걸어버리면 not available이 같이 튀어나옵니다. 반면에 그러면 나는 이거 하기 싫다, not available 빼고 반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subset 함수입니다. 부분집합을 반환해라. 그런데 x의 부분집합인데 x가 확실하게 20보다 큰 것만 반환해라 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면 40과 50만 반환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이 그 인덱스를 리턴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which라는 함수인데요. 89번째 라인을 보면 x가 20보다 더 큰 인덱스가 무엇인지를 반환시키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40과 50이 아닌 4와 5가 반환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x가 20보다 더 큰 항목은 x의 4번째 항목과 5번째 항목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R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형태인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